이제는 뭐 중국산 무슨 칠레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 만들어낸 바지락으로 내가 지금 칼국수를 먹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기 앞바다를 깨끗하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가 높게 나오면 못 팔아 먹습니다. 폐물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 생활에 완전히 깊숙이 전반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그림이 아까 카페 바닥입니다. 에폭시 코팅된 그것도 에폭시 코팅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것까지 오늘 숙지를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상당한 환경호르몬의 전문가가 이미 되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지성학 운영교수 교육학과 서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수업 졸지 않게 조금 음료, 커피나 이런 것들 좀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도 열심히 흔들어주고 있는데 저기 이제 플라스틱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우리 오늘 주제가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플라스틱,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학자이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계명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등 우리 환경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계명찬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천대 유명한 강자인 지성학 강자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대주제를 화학물질의 습격, 화학물질이 우리를 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이 환경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이 화학물질들이 우리를 습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환경호르몬의 정의와 종류, 위험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 위험성.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처법,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호르몬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지금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봄, 원제로는 Silent Spring, 고요한 봄이다 이런 뜻이죠.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여류 스피리가가 저술한 책인데요. 아마 혹시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이 책 제목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책에는 주로 어떤 살충제 DDT의 독성으로 곤충과 새가 사라진 조용한 봄날의 과수원을 묘사하면서 이 책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해충 죽이는 거라면 그냥 약 막 뿌려서 막 쓰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런데 그 살충제 이런 것들이 막 새도 죽이고 곤충도 죽이고 결국에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책이었어요. 당시에는 화학물질이 그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쓰면 그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고의 전환을 하나 제시했던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두 번째 나오는 책은 도둑맞은 미래, 원제로는 Our Stolen Future, 우리의 미래가 도둑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훔쳐갔는가? 여기서 바로 환경호르몬과 같은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미래를 훔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최초의 또 책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은 이 화학물질의 습격, 그리고 인류, 지구 생태계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조명해 준 그런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교양도서로서 서점에서도 유명하고 도서관에 가도 다 있죠.
여러분들은 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좀 이 책을 읽어야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할까요? 네, 세 번째 책의 제목은 화학물질의 습격입니다. 이 책은 앞에 두 책은 외국 영어로 된 책이죠. 근데 이 책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은 뭐 1960년대, 90년대 이렇게 나온 책이라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한 3년 전, 4년 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책들이 나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개발되고 생산되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된 화학물질은 대략 1억 3,700만 종 이상이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거를 다 우리가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수강을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200종 정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숨은 쉬잖아. 마시고 뭘 바르고 심지어는 먹고 그 중에 200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1억 3,700만 종이나 되고 하루 200가지가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다 그러면 안전한가? 라고 질문을 해볼 때 안전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는 게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 화학물질은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쓰다 보면은 우리 몸은 화학물질이 뭐가 된다? 범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최신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제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뭐였냐면 무한정 편리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학물질 중에 제가 오늘 재미나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환경호르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환경호르몬은 표준말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분비 또는 내분비계 이게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수업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들어본 단어입니다. 먼저 내분비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 존재하는 내분비 장기들, 내분비 장기란 말은 내분비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를 말합니다. 가령 머리에는 뇌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을 뇌의 기본 기능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뇌에는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와 같이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도 있습니다. 특히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 나오고요, 생식소 자극 호르몬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없으면 키도 안 자라고 사춘기가 오지도 않아요.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 뇌에서 나온다. 재밌죠? 그 외에도 송과선이라는 내분비선도 있어요. 멜라토닌. 수면을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목에는 갑상선, 부갑상선, 이게 다 갑상선 호르몬 같은 거 다 나오지요. 그다음에 가슴에는 흉선, 면역 기능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소화기관 옆에 췌장이라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도 만들지만 거기에는 인슐린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랑게란스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세포 집단으로 구성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소화선이죠.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난소, 남성에게는 정소. 여기서 뭘 만들죠? 난자나 정자를 만들죠. 그렇죠? 또 동시에 모두 만들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요, 정소에서는 뭘 만들죠? 남성 호르몬을 만들죠. 그렇죠? 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식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도 뭐 심지어는 임신을 했을 때 여성의 자궁내 형성자는 태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이 나와서 임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곳에 다양한 내분비 장기들이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이 호르몬들이 피를 타고 분비가 돼가지고 피를 타고 돌아서 온 몸으로 도달해
가면 거기에는 이 호르몬들의 표적 세포, 표적 장기들이 있어서 그 호르몬이 주는 신호를 받아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호르몬이 적절히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호르몬이다. 이제 알았다. 그렇죠? 그럼 환경 호르몬은 뭐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유사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데, 호르몬이 이렇게 있을 때 호르몬이 와서 결합을 하면 세포에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는 그 호르몬에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호르몬이 나한테 이런 신호를 줬구나. 그럼 나는 세포 분열을 해야겠어. 혹은 단백질 합성을 해야겠어. RNA를 만들어야지. 무슨 이런 일을 한다. 이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에 아직 호르몬이 없어. 또 부족한 수치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 호르몬은 많았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죠? 실제로 세포에는 호르몬이 오지 않았는데 환경 호르몬이 이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가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일해, 세포 분열하세요, 단백질 합성하세요. 이렇게 막 호르몬이 내려야 될 명령을 가짜 호르몬인 환경 호르몬이 와서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유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환경 호르몬 중에 유명한 것이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똑같지는 않은데 제법 유사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들이 이런 비스페놀 A 같은 유사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는 여성 호르몬이 없었는데 어떻게 될까? 여성 호르몬 신호가 계속 가는 거지. 비스페놀 A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돼? 세포가 사춘기가 됐나 봐. 이제는 뭐 일 좀 해야겠구만. 세포 분열도 해야 되겠고 가슴도 좀 커져야 되겠고, 이런 막 세포 분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 두 번째로는 억제 효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세포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 정상 호르몬이 와서 결합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이 가짜, 이 억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이 와가지고 수용체가 붙어야, 수용체 천연 호르몬이 와서 붙어야 될 자리에 경쟁적으로 이놈이 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일을 안 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죠. 그렇죠?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 마셔봤나요? 네. 포도주에는요, 엔티펑갈 에이전트, 즉 진균제라 그래가지고 이 포도 과수원에서 이 포도 수확을 한 다음에 포도가 이제 썩지 말라고 약을 좀 뿌리게 됩니다. 그 약 중에는요, 그 항진균제, 곰팡이제예요. 곰팡이가 슬지 말라고 뿌리는 약이 있는데, 그게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항남성 호르몬 제제인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가서 결합해야 될 자리에 항곰팡이 제제가 가서 붙으면 그것이 수용체에 가서 붙어버려요. 남성 호르몬이 못 붙어.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수용체에 가서 못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남성 호르몬이 기능을 못한 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성의 생식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나요? 천만에 억제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호르몬, 환경 호르몬도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기능을 모사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다 뭐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교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죠? 환경에 존재해요. 우리 생활 주변에,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단 말이야. 내 몸 안에서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에 존재하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다 라는 뜻에서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환경 호르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훨씬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일상생활 속의 환경 호르몬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저런데 환경 호르몬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의 원료, 비스페놀 A라든가 프탈레이트, 이것들은 다 화학 물질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 만들어내는 원료입니다. 모든 플라스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플라스틱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진 뭐다? 환경 호르몬이다. 영수증에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영수증 그림 있죠? 영수증 그림이 있는데 비스페놀 A가 그 인쇄면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을 쫙 쏘이게 되면은 글씨가 딱 타면서 1,000원, 10,000원 이렇게 딱 인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탁 주면은 쫙 긁어.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이 착 나와. 주민센터나 은행이나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대기표나 무슨 뭐 심지어는 비행기 탈 때 보딩 패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툭툭 치는 순간에 칙 하고 출력이 돼. 이렇게 빨리 출력이 되다니 대단히 편리하군 라고 느꼈죠? 이거 되게 빠르네. 예. 그게 왜 그런 거야? 이런 비스페놀 A 같은 나노 잉크를 갖다가 종이에다 코팅해가지고 그 가멸 방식의 인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것이 되는 거예요. 편리하죠? 엄청 편리해. 그렇지만 뭐 하죠? 위험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제 종류에도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집에서 쓰는 샴푸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괜찮은 겁니다. 식물성 무슨 계면활성제로 만들었다, 천연 어쩌고,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잘 안 빠지는 때를 잘 지워주는 뭐 이런 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거기에는 환경 호르몬, 강력한 세정력을 갖는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합성 호르몬, 그 다음에 의약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 호르몬과 관련된 병에 걸리면은 호르몬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천연 호르몬이 아니라 합성된 호르몬이거나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인 경우가 많고요. 호르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약물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즉 호르몬의 작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환경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농약류들, 여기에는 제초제, 살충제, 그다음에 막 우리가 바르는 모기기피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진 환경 호르몬이고요. 일단 보존제, 썩지 말라고 집어넣는 것이 보존제죠. 보존제 중에 진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파라벤이라는 보존제예요. 네.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데 막 들어갑니다. 썩지 말라고. 옛날에는 썩지 말라고 넣는 게 뭐였죠? 옛날에 빛과 소금, 네? 소금을 방부제로 썼다. 그러나 지금은 소금을 방부제로 여전히 쓰지요. 식품류에서는. 그러나 대부분의 공업 제품들에서는 뭐를 쓴다? 이런 합성 화학물질로 된 방부제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파라벤류의 방부제 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파라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부분 환경 호르몬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브롬계 난연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브롬이라는 것은 원소기호 브롬. 네? 브롬은 남성에게 굉장히 안 좋은 원소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이 노출이 되면은 생식력이 사라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난연제는 뭐냐? 불이 잘 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을 난연제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 실내 인테리어가 전부 다 합성된 묻은 뭐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뭐 벽지나 이런 거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불이 나면요. 기본 원료가 다 뭐예요? 석유잖아. 그렇죠? 확 탈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설계할 때에는 난연제가 각 처리되어 있는 제품들로 실내 인테리어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확 타지 않아. 피식 이렇게 타. 예? 그러니까는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이 나도. 그렇죠?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문제는 브롬계 난연제는 아주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다. 특히 누구한테? 남성에게. 아시겠죠? 그 외에도 과불화합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본다. 과불화합물. 난 들어봤다. 네, 들어보셨어요? 어떤 것이 과불화합물이냐? 네, 여기 지금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이라든가 아니면 고아텍스 자켓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 특징이 뭐죠? 계란이 안 달라붙는다. 빗물이 떨어져도 비닐 위에 떨어질 것처럼 주르륵 그냥 흘러내려가 버린다. 우와, 편하다. 그렇죠? 이런 편리함을 부과해주는 물질들의 특성이 불소수지예요. 불소라고 하는 원소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케미칼 복합체인데 이것들을 제조해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코팅하거나 섬유에다 이렇게 코팅을 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미량입니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과부라 암물 수치가 굉장히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코팅 후라이팬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뒷산 등산하러 가는데도 에베레스트 원정 가듯이 고아텍스나 이런 아웃도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이거 입고 그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에 노출 빈도가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피나 소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높게 나오겠죠. 이것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높으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심지어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 영어로 헤비메탈도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교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도 큰 의미에서는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우리에게 노출되는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다종,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용량, 조금씩, 그다음에 반복 노출, 매일. 아시겠어요? 자, 그림을 보는 순간에 와, 여기 공장이 있다. 공장에서 환경 호르몬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많은 생산 제품들이 집을 짓는 데도 사용되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건물도 짓고, 관공서라든가 무슨 뭐 그렇죠. 그다음에 병원도 만들고, 병원 속에 여러 가지 뭐 의료 장비들이나 집기들, 뭐 일회용 소모품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다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쓰고 버린 것들은 당연히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대기 중에 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환경 호르몬들이 가서 퍼져 있고, 우리는 다 집에 살고 차 타고 댕기고 회사 댕기고 병원에도 가끔 가며 저렇게 시설 원예를 통해서 만들어진 채소나 과일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종 하루에 200까지는 무조건 노출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모두에서 제가 그렇지만 많은 양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200종.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노출됐고 오늘도 노출됐는데 내일도 아마 별일 없으면 노출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노출되는, 심지어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난자였을 때부터,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노출되고 있었어. 네. 그러다가 수정이 돼서 태어났는데 이미 노출된 상태로 태어났고, 오늘날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동안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계속 나는 노출돼 왔고 또 죽을 때까지 또 노출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 노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노출되고 여러 종 노출된다고는 하는데 매일 노출되니까 어떻게 될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한 번만 좀 많이 노출됐지만 한 번만 노출되고 그 다음에 노출 안 된다 그러면은 잘 피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뜻해. 이거는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 노출을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평생 저렇게 노출됐던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 아이는 뭐야? 저 아이도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저 아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쟤는 정자와 난자 때부터 노출됐던 애가 저렇게 베이비로 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건강하면 참 좋겠으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 질병은 어떤 걸 유발하지요? 2003년에 WHO에서 인간 사망의 40%는 환경 오염과 관련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깨끗한 곳에서 만약에 환경 오염 없는 곳에서 살면은 저 정도 40%의 병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양한 환경 화학 물질,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환경 화학 물질들이 바디 버든을 유발한다. 바디 버든? 몸에 뭔가 짐을 졌네? 바디 버든. 그렇죠? 매일 차곡차곡 조금씩 쌓여 들어와 우리 몸에 들어온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을 조금씩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아마 이거 환경 호르몬이 좀 쌓여서 그런가?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적은 양 장기간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이 유발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튼튼한 사람은 껐떡 없어요.
평생 아무런 표현 없이, 표현형 없이, 특별한 질병 없이 그냥 살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계속 노출되다 보면 사람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센시티브해서 병이 일찍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요.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는가? 가장 첫 번째 연구된 질환이 바로 생식계통의 질환이에요. 정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모두에 설명한 책 중에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이 있었죠. 도둑맞은 미래. 거기서 그 티오 콜번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정말 유명한 그 기사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할아버지 때에 비해서 나 때는 1대 2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러니까 2대, 한 50년 정도 사이에요.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걸쳐서 정자수가 한 45% 정도 줄었다, 반 정도 줄었다 라는 기사가 거기 나오게 돼요. 정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액 속에는 한 2천만 마리 이상의 정자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져요. 아니, 한 마리만 있어도 수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는 적어도 정액 속에 2천만 마리 이상이 있어야 그게 수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자수가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여간 아이가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죠. 물론 환경 호르몬이 여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지금 여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증상을 갖고 계신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생리가 불규칙하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성의 생식력을 감소시키는 질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늘었다고 하는 것이 통념이에요. 왜 늘었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쓰고 맨날 노출되었던 환경 호르몬에 의한 바디버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부정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호르몬이 유발하는 가장 첫 번째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생식력 감소인데, 완전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우리는 불임이라 하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을 우리는 난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무슨 불임 클리닉, 난임 클리닉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점점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보다는 우리가 영화 아일랜드에서 봤듯이 무슨 큰 유리병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그렇게 해서 인간이 공급돼, 지구에. 이런 세계가 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식력을 점점 잃고 있다 보면 난 싫어요. 그런 세상이. 자, 두 번째로는 대사성 질환이 있는데, 대사성 질환은 대표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은 뭘 들 수 있을까요? 혹시 비만, 당뇨병, 성인성 당뇨죠. 자, 왜 이런 것이 생기는가? 여러분,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비만이나 당뇨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환경 호르몬 상당수는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기능을 뭐 한다? 교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씬한 몸매,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환경 호르몬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 면역 질환 얘기할게요. 면역, 이거 중요한 거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면역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도 좋지 않습니다. 면역 기능이 극단적으로 없어진 경우를 갖다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그룹 사운드 퀸, 그렇죠? 퀸의 프레디 머큐리,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었잖아.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감기 걸려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시겠어요? 감기 걸려서 우리 죽나요? 안 죽어. 왜?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면역이 결핍돼 버리면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에도 면역력이 정상 범위에 드는 사람들은 걸렸지만 금방 나아. 한 7, 8일 격리하면 괜찮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네라든가 어린애들 이런 애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면역력은 중요하다. 면역력이 과도하면 세면 좋은가? 적당한 수준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쓸데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을 공격하는 게 면역인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내 몸에 있는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해. 우리는 이것을 자가 면역이라고 하죠. 이게 쓸데없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액티베이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환경호르몬 연구는요, 이런 쪽에 다 몰려 있어요. 면역력을 어떻게 변형시키나. 환경호르몬이. 야, 여러분, 면역력이 나오니까 찝찝하다 이거. 그렇죠? 환경호르몬 조심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학적인 기형, 이상하게 태어나는 경우. 그렇죠? 뭐 장기가 손상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우, 이것은 사람도 그렇지만 자연 생태계에 나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고기나 무슨 개구리나 이상한 기형을 가진 그런 개체들이 막 보인다. 왜 그랬을까 그거? 물론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화학물질의 노출, 환경호르몬의 노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행동 이상도 있어요. 행동 이상? 어떤 행동 이상 얘기할까요? 과잉 행동 증후군 같은 거. 과도하게 날뛰는 거 있잖아. 가만히 못 있어요. ADH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민감성 암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암? 환경호르몬 발암물질인가? 무지하게 무서운 거네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암 중에 호르몬 민감성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들이 있어요. 어떤 암일까요?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무슨 갑상선암 이런 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나 호르몬에 반응하는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아시겠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식습관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학물질 오염, 특히 환경 호르몬에 의한 오염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미국 내분비학회 리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 굉장히 많은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지금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호르몬의 위험, 생식력 감소,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네. 여러분, 저는 정자로 박사를 받은 정자 박사예요. 네? 정자 연구를 해서 교수도 되고 지금도 정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지금도 정자 실험하고 있어요. 네. 정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겟이에요. 환경 호르몬에. 정자를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성조숙증이 증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치원 애들이 막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네. 원래 성조숙증은요, 일어나려면 체중이 늘어야 돼요. 체중 증가, 즉 잘 먹어야 일단 걸리는 병이 성조숙증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호르몬 중에 이 성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화학물질에 의해서 많이 노출될 경우에 체중 증가도 그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조숙증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여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요즘은 애 하나 정도 낳거나 아니면 많이 낳아야 둘이다. 네. 보통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아이 건강하게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성조숙증이나 걸리고 이랬어도 되겠어요? 잘 키워야 돼. 잘 키우는 게 자꾸 먹이고 장난감 잔뜩 사다 주고 이러는 거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진정한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모가 고민하고 이렇게 골라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거를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키워야 그나마 성조숙증도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발육을 합니다. 여러분, 성조숙증 오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는 줄 아세요? 키가 안 커요. 사춘기 빨리 오면 키 안 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다 키 큰 사람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하잖아. 그렇죠? 성조숙증은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이상 같은 것도 많이 오는데 아까 ADHD 얘기했어요. 막 통제 안 되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 애들은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 국가적으로 큰 짐이에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애를 키우고 싶었겠어요? 무신경한 사이에 애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는 여기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임신기 동안에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은 IQ가 좀 떨어진다는 거야. 저거는 정말 싫어요. 그렇죠. 내 아이가 내가 지금 임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임신하는 동안에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 봐. 애가 IQ가 한 6에서 7 정도 떨어졌대. 이거 어떡하지? 이 아이를? 이러면 안 되겠죠. 임신부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카라는 환경 호르몬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DES라고 하는 디에틸 스틸베스트롤이라고 하는 합성 에스트로겐이 있는데요. 이건 화학 구조가 천연 에스트로겐, 17베타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하는 천연 에스트로겐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50년 훨씬 이전에 개발됐는데 유산 방지제로 개발됐어요. 이 호르몬하고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으로서 분해도 잘 안 돼. 한 번 먹거나 주사 맞으면은 그 수치가 오래 간다,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도 아주 좋다. 그래서 막 처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 중에 여자애들, 우리 소녀, 아직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엄마들이 걸리는 생식기 계통의 질환에 잔뜩 암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꼬맹이 소녀들이 이렇게 막 이런 질환에 걸리니 왜 그럴까? 뭘 먹었나요? 뭘 했어요? 임신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DES를 처방받아서 먹었거나 주사를 맞았어요. 이게 공통점으로 쫙 다 나온 거예요. 금지. 지금은 금지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생활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아까 영수증 코팅 물질로 쓰인다고 그랬죠.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화학 구조상에 링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링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는 천연 에스트로겐이고 여기는 이제 비스페놀 A 구조가 있는데 딱 보기에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링 구조로 갖는 것 때문에 약한 여성 호르몬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됐어요. 젖병, 플라스틱 용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카보네이트는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경 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경테, 안경 렌스 이는 전부 다 대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투명하다, 가볍다, 잘 안 깨진다. 유리는 잘 깨지죠. 얼마나 편해. 가장 큰 장점, 싸다. 그러니까 다양한 물컵, 안경 소재, 심지어는 의료용기 용품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되는 소재고 지금도 많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학 산업 소재예요.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젖병을 만들었다는 거죠. 젖병. 저도 아마 이 젖병을 빨고 컸을 거예요. 여러분도 maybe.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이거 알려준 다음부터 금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못 만들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 조카나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 엄마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분유를 타서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걸 분유하고 뜨거운 물에다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툭툭툭 먹고 애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 던져요. 네? 다 먹으면 유리병이었으면 깨지겠죠. 근데 이 폴리카보네이트거든요. 안 깨집니다. 엄마가 다시 이 녀석 다 먹었구나 그러고서 이제 들어다가 닦아 솔 집어넣어가지고 확 닦은 다음에 찜통에다가 그걸 딱 넣고 100도씨로 막 끓여요. 예? 그럼 소독을 한 거야. 그럼 다시 또 거기다 말려가지고 또 분유 타고 또 흔들어서 먹이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라스틱을 그렇게 쪘다 식혔다 쪘다 말렸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스페놀 A가 막 녹아 나와요. 그러면 젖병을 빨고 있던 젖먹이가 뭘 먹은 거예요? 비스페놀 A 쪽쪽 빨아 먹은 거죠. 지금 그렇죠? 상당한 양을 먹은 겁니다. 사실은요. 한 2년 먹잖아요. 분유. 그렇죠? 금지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은 PPSU라고 하는 그런 약간 갈색 빛나는 젖병들로 되게 비싸요. 네. 단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수도 파이프 안쪽이 이 에폭시라고 하는
비스페놀 A를 원료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레진으로 코팅돼 있어요. 수도 파이프에 수돗물 지나다니잖아. 그렇죠? 이게 수액 파이프인데 물이랑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녹이 나겠죠. 녹물 막 나올 거 아니야. 그 녹물 마시고 싶어요? 아,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파이프 제조 회사에서 안에다가 레진인 소재로 에폭시라고 하는 것을 코팅해가지고 파이프를 제조해 그거 가지고 건물도 짓고 뭐 도시 건설을 다 그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 건설된 지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걔도 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 나온다. 수돗물에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비스페놀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통조림 캔 코팅제. 여기 지금 통조림 그림 하나 있죠. 지금 그렇죠?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렇게 생긴 통조림은 주로 깻잎 같은 거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또는 골뱅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통조림은 참치 통조림이나 고등어 꽁치 통조림, 골뱅이 통조림입니다. 이게 캔 원료가 뭐냐면 철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짭짤한 소금기, 생선, 기름 이런 거 탁 넣어가지고 쫙 조리해가지고 탁 넣는데 그냥 넣으면 그냥 한 며칠만 지나면 그냥 새빨갛게 녹이 날 거야. 그 통조림이. 그렇죠? 저 안을 역시 에폭시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싹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딱 밀봉을 해가지고 멸균 소독해가지고 시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몇 년을 지나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디 표류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뭐 떠내려온 통조림이 뭐 몇십 년 된 통조림인데 그거 따가지고 먹었는데 아 맛있다 뭐 이런 뭐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보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된 통조림은 분명히 내용물은 들어있고 맛은 짭짤한 맛은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에폭시 코팅된 것들이 다 녹아 나와가지고 비스페놀의 범벅일 것이다. 실제로 내가 이거 측정을 해본 우리 연구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배쯤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여전히 정부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수치였어요. 저는 그러나 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선 통조림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죠? 캠핑 가가지고 저런 걸 갖다가 직화로 장작에 올려놓는 거라든가 버너에 올려서 가열해서 먹게 되면은 아주 좋지 않을 겁니다. 녹아 나옵니다. 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에 닿는 순간에. 그다음에 단체 급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통조림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막 오랫동안 삶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녹아 나옵니다. 편의점에 가서 온장고에서 캔 음료 하나를 꺼냈는데 손이 딜 정도로 뜨거웠다. 그것은 위험한 캔 음료입니다. 아시겠어요? 콜드 드링크가 훨씬 더 세이프하죠. 그렇죠? 그 외에도 영수증 대기표 에폭시 바닥재 여기는 아닌데 여러분 학교 근처에 카페 한번 가보세요. 뭐뭐 벅스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바닥이 무슨 콘크리트에다가 유리 코팅해 놓은 것 같은 멋진 대리석 코팅해 놓은 것 같은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소재가 뭐냐면 에폭시라고 하는 플라스틱이에요. 저 통조림 캔 코팅하는 거랑 같은 종류. 원료가 뭐다? 비스페놀 A다.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죠. 이렇게 신발에 흙 묻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맷돌 갈듯이 이렇게 갈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스페놀 A 가루가 비산하겠죠. 공중에 막 날리겠죠.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00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될 텐데 비스페놀에 상당량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부터 갈려 나온 비스페놀. 그런데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카페에는. 예? 멋있잖아. 근데 폼은 나요. 그런 데가. 그렇죠? 왠지 가고 싶어. 그렇지만 무식한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험을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쓰지 말자. 아예 대리석을 깔자. 깔끔하게. 비싸도. 그렇죠? 편리하려고 하면은 싸구려 쓰게 돼 있고 위험한 거 쓰게 돼 있습니다. 안전하려고 하면은 비싼 거, 대리석 같은 거.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즉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비스페놀 A를 포함하는 제품들이 많죠. 젖병, 물병 저거 뭐예요? 스티커. 애들 여러분 조카나 여러분 동생들 필통 신발 주머니 이런 데 막 붙여놓고 막 댕기는 거 있잖아. 가방에도 막 붙이고. 저게 에폭시로 되어 있는 스티커거든요. 저거 만지면 비스페놀 A. 열쇠고리 맞아. 여기 물병이 있어요. 물통. 이거 생수통이죠. 20리터짜리. 이거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아, 몰랐죠. 그리고 사 먹는 500ml짜리 1리터짜리 이런 것들은 페트로 돼 있죠. 페트병.
쟤는 페트병일까요? 아닙니다.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유리만 안경 만들고 옛날에 젖병 만드는 거랑 똑같은 비스페놀의 깡통, 영수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마크 보신 적 있어요? BPA 프리. BPA가 자유롭다 아니죠? BPA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야, 이거는 좋은 건가 뭐. 비스페놀 A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서 들었어. BPA 프리? 아, 이거는 조금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내 이런 걸 사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뭔가 봤더니만 BPA 대신에 BPS나 BPF가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걔네들은 BPA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영어 표기상 BPA free 했을 때 이것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짓은 아니야. 그럼 BPA free 이꼬로 safe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S나 F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것까지 오늘 숙지를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상당한 환경 호르몬의 전문가가 이미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깨알같이 써여 있는 그 소재를 보고서 여러분이 물건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신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응? 이 화학식 구조 좀 보세요. S나 F나 뭐 A나 비슷하죠. 제가 화학 전공 아닙니다. 저는 생물학, 생명과학 전공입니다. 예. 딱 봐도 그러나 저 정도면은 매우 유사한 화학 구조다. 비스페놀 A가 여성 호르몬성 환경 호르몬이다. 그럼 S나 F는 어떨까요? 비슷할 거야. 저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야, 거짓 BPA 프리 말고 진짜 비스페놀 A, 비스페놀 계열이 아예 아닌 거 없냐?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비스페놀은 전혀 안 들어간 다른 종류의 가볍고 투명하며 잘 깨지지도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젖병에도 만들고 뭐 물컵도 만들고 물병도 만들고 시중에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코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물질 집합체인데요. 그런 종류의 플라스틱들로 만들어낸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서 쓰시면 폴리카보네이트나 이런 위험한 비스페놀 계통 들어간 거를 안 쓰고도 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가격이 한 10배쯤 비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PC 이런 거 쓸래요? 아니면은 비싸도 코폴리에스테르 계통의 조그만한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제품을 쓰실래요? 응?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환경 호르몬 계열로 프탈레이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제일 좌상단에 있는 그림은 저거 방향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수액백, 링거백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링게로 주사 맞는다 할 때 수액 주사, 저 비닐 봉지 같은 거, 갓난아기 가지고 노는 몰랑몰랑한 플라스틱 왕구들, 페인트, 저 페인트에는 물론 매니큐어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또 뭐가 있어요? 자동차 실내. 이거 전부 다 자동차 실내 뭐로 돼 있나요? 쇠로 돼 있다.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답이 뭐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프탈레이트 계열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소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소제란 말은 영어로 플라스티사이즈,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가공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해요. 구부러져요. 플라스틱 특징이 구부러지죠. 열을 가해도 구부러지고 뭐 상온에서 구부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구부러지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공하기가 좋잖아요. 예쁜 건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외에도 뭐 벽지, 여기 바닥재, 여기 지금 실내, 음식물 포장지 이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변이나 피를 받아가지고 저 프탈레이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걸 몇 가지만 딱 정밀 분석을 해보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피 속에서 다 나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화학물질, 환경호르몬의 일종이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들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좀 아까 계면활성제, 다른 말로 비누나 세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 말고 좀 특별한 세제들이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많이 쓰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는 쓰고서 이제 뭐 하천으로 들어가고 막 하겠죠. 이건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의 유생, 다른 말로는 올챙이, 그래서 올챙이 시기에 이 색소세포, 피부에 이렇게 색소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색소세포가 발생을 안 해. 옥틸페놀이라고 하는 알킬페놀릭한 그 환경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것들인데, 올챙이가 희끄무레해요. 저걸 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무튀튀해야지 되는데 희끄무레지니까는 눈에 잘 띄겠죠. 쟤는 바로 잡혀먹힐 거야. 그 포식자들한테 포식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올챙이가 됐는데, 올챙이도 이제 그 위턱, 아래턱 뭐 다 있습니다. 뼈가, 올챙이 뼈를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것인데요. 뼈 되기 전에 연골 상태 그림인데, 와, 웬 놈의 머리에 저렇게 뼈가 많죠?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은요, 머리뼈가 몇 조각 안 됩니다. 뭐 아래턱뼈, 뭐 위턱뼈,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뼈 몇 조각 정도예요.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의 뼈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물고기나 양서류, 특히 올챙이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뼈들이 머리에 있어요. 그게 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 머리뼈의 개수는 줄어들었어요. 예? 지금 동물 진화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간 저 뼈가 줄어들어요. 옥틸페놀이라고 하는 걸 쳤더니만 뼈의 개수가 좀 확 줄어들었죠. 지금 옆에 있는 그림. 저 왜 저런 일이? 알고 봤더니 저 뼈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여러분, 줄기세포 그러면은 뭔가 그 혁신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뭐 난치병을 치유하고 이러는 단어 스템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챙이에도 당연히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뼈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예요. 그것이 흔히 말해서 미쳤어요. 옥틸페놀에 얻어맞는 순간에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뼈를 못 만들어.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 빨갛게 보이는 저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인데, 저 장차 뼈 만드는 줄기세포예요. 뼈를 못 만들고 계속 줄기세포 상태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성숙해서 자기의 갈 곳으로 가야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대처로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듯이 저 줄기세포도 그래야 되는데, 쟤는 옥틸페놀에 노출되는 순간에 그저 줄기세포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자기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머리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겠죠. 되게 재미난 실험 결과예요. 환경호르몬은 줄기세포의 행동을 바꾼다.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기형 생긴다. 저 머리 저렇게 생긴 건 기형이죠. 제가 환경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기형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줄기세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기형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자 박사인데 꽤 오래전에 제가 지도하던 학생이 실험한 내용입니다. 쥐에다가 파라벤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좀 많이 먹였어요. 네? 좀 많이 먹였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받았어요. 그 쥐에서 DNA를 분석했는데, 여러분, DNA에는 염기서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기서열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돌연변이, 영어로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파라벤을 많이 먹였더니 그런 돌연변이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파라벤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무서운, 흔히 말하는 발암물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현대 유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후속 유전학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자의 DNA에 염기서열에 메틸레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유전자가, DNA가 말이죠, RNA로, 단백질로 발현돼야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발현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발현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 현상이 정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물론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후속 유전학적 변화로 인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정자에 생겼어. 그럼 이 정자가 가서 수정을 하겠지, 난자와. 그러면 그 수정란이 만들어낸 쥐새끼가 그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없을 거예요. 물론 많이 먹였을 때 이랬습니다. 조금 먹으면 이런 일이 물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계속 매일 이게 노출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걸프워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황혼의 석양 끝에 저거 아마 미군 같아요. 그렇죠? 걸프 전쟁에 파병된 이 군인들이 말이에요. 거기는 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파병되기 전에 예방주사 다 맞고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어디 세계 여행 같은 거 할 때 아프리카나 이런 데 풍토병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예방주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이런 주사를 맞고 갑니다. 왜? 저기 전쟁터에 싸우러 갔어요. 그렇죠?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기한테 물려서 죽어버리면 싸우기도 전에 비전투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보람이 없어 죽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미군들이나 이런 군인들은 다국적군 파병이 딱 되게 되면 막사를 탁 편성을 하고 주변에 이 모기나 이런 해충이 오지 않도록 엄청난 약품을 뿌립니다. 주변에다 엄청난 약품을 뿌려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몇 달을 훈련하고 먹고 자고 타고 전투하고 하다가 이제 끝나가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갔는데 힘이 없어 몸에. 의욕도 안 나고 다 귀찮아. 그래서 그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국방성이 조사를 했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게 걸프워 신드롬이에요. 뭐냐면 무기력증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걸프전에 갔다 온 군인들이 이상하게 무기력해진 겁니다. 왜 저렇게 무기력해? 했더니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1번 그 중에 아이템 하나가 저때 엄청나게 많이 뿌린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살충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바르잖아요. 훈련 나갈 때. 그렇죠? 이렇게 바르고 나가는데 너무 많이 노출됐다. 신경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디 잘 회복이 되셨기를. 여기 지금 리펠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여러분 그 캠핑 같은 거 갈 때 많이 쓰죠. 지금은 아직 모기가 별로 없는데 한 5월달만 돼도 이제 모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가지고 야외 활동을 하는데 모기가 지금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점점 더워지니까 말라리아도 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물리면 곤란하죠. 막 뿌려 여기다가 기피제를. 기피제 뿌린 건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핥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혀로 이렇게 말하고 하다 보면 다 해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가고요. 피부를 통해서 다 흡수가 되고요. 모기는 물론 싫어하니까 도망은 가겠지만 위험한 약품이에요. 막 뿌리면 안 됩니다. 냄새 좋아. 막 뿌려. 향수 아닙니다. 저거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 아동들 이게 저걸 많이 뿌리면 안 된다. 자, 무서운 얘기. 위험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노출됐어. 그러면 내가 병 걸리고 경우에 따라 내가 죽으면 낙대에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쥐 한 마리가 있는데요. F0, F1 이렇게 써 있어요. F0는 이제 노출된 당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F1은 그 F0의 몸속에 있는 생식소에 있는 생식세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출되는 순간에 내 뱃속에 있는 난자나 정자는 바로 노출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노출되면 바로 내 아들까지 영향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한 임신부예요. 그런데 내가 노출됐습니다. 그럼 임신부의 뱃속에는 태아가 있죠. 태아의 몸속에도 뭐가 있어요? 생식소와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F0가 노출되는 순간에 F1, F2까지, F2는 바로 생식세포죠. F1의 생식세포, 다이렉트 익스포저의 개연성이 있다. 유명한 논문에서 제가 따온 그림입니다. 그러면 임신부는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은 내 손자, 손녀까지 노출을 시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태교 중에 으뜸되는 태교는 화학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나의 후손들을 지켜내는 그런 태교가 으뜸되는 태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전부 다
좀 불쾌한, 듣다 보니 기분이 영 안 좋은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냐, 환경 호르몬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볼런티어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 2주간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 좀 안 하게 하고 위험한 것들을 좀 만지지 않고 먹지 않게끔 조심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2주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대략 많이 변하는 것은 60 몇 프로까지도 다운이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소변에서 2주 동안만 절제를 해도 어떤 물질들은 60 몇 %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변에서. 그러면 3주, 4주 이렇게 조금 길게 절제했다, 뭐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의 바디버든은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다. 물론 0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숨은 쉬잖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희망적인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낮출 수 있다. 낮추면 뭐다? 안전하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환경 호르몬 얘기가 끝났네요. 계속해서 더 흥미진진한 미세 플라스틱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혹시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필리핀 어느 해안가에 고래 한 마리가 밀려와서 죽었는데, 그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고래가 죽었는가 봐요. 근데 그 주변에 동네 애들이 막 와서 놀았대요, 그 고래 시체 옆에서. 원래 꼬맹이들은 그렇게 잘 놀잖아. 그거를 본 조용 작가가 저 고래나 고래 몸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인공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형물로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그 조형물 주변에 저렇게 동네 꼬마들이 와서 논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서 이것은 뭐냐, 플라스틱으로 신음하는 지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신음하고 있다.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해류 지도를 갖다가 해상 지도를 그렸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플라스틱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 저 진하게 되어 있는 저 미국 서부 쪽에, 저 어디냐면 하와이 근처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신혼여행도 가고 뭐 좋은 곳이죠. 그 주변 어디엔가는요, 플라스틱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플라스틱이 저렇게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는 곳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정체되는 수역이 있거든요. 그곳이 저런 곳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곳인데요. 지금도 연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아시겠어요? 2040년까지 약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도 엄청 많은데 플라스틱이 지금보다 3배가 더 늘어난다니. 이 원수 같은 플라스틱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플라스틱의 기원을 한번 볼까요? 교양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플라스틱은 원래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당구공부터 시작한 거예요. 당구공의 원래 원료는 코끼리 어금니로 만든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어서 썼는데, 당구가 재밌거든. 그러니까 당구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코끼리 이빨 가지고는 당구공을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구공 회사에서 야, 상아 말고 다른 거로 당구공 좀 만들어 와라. 돈을 주겠다. 그 개발된 것이 합성 수지로 만들어낸,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낸 당구공이었어요. 성능은 뭐 어찌 보면 상아보다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됐던 플라스틱이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그림에 우리 생활에 완전히 깊숙이 전반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그림이 아까 카페 바닥입니다. 에폭시 코팅된, 그것도 에폭시 코팅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플라스틱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플라스틱 생산량 2020년 자료로 연간 4억 5천만 톤. 플라스틱 사용량은 한국이 1인당 상위 1등이에요. 1등. 이건 좀 2016년이니까 자료가 좀 그 사이에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거로 1등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건 국위선양하는 게 아니에요. 네. 플라스틱 생산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950년부터 조금씩 만들어지던 것이 저때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런 시기에 조금씩 만들어져요. 화학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엑스포넨셜하게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플라스틱은 환경으로 결국에는 사용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데 과거에 생산된 플라스틱의 30%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60%는 폐기돼요. 뭐 묻어지거나 우리나라 난지도 같은 데 갖다 이렇게 묻거나 바다 어디 갖다 버리거나 그 다음에 12%는 소각이 되고 9%가 현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되는 비율을 올려야 되겠죠. 최근에는 국가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 빅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돈 버는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일반에 반해 플라스틱을 이제 우리는 오늘 미세 플라스틱에서 공부할 건데 플라스틱의 크기를 구분하자면 작은 것부터 나노,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마크로, 메가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써 있는 나노 플라스틱 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왜 빨갛게 했을까요? 제가 저거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무슨 물병 아니면 스티로폼 무슨 뭐 부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큰 거예요. 마크로나 메가. 얘네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작은 게 위험해요. 아시겠죠? 왜 위험한가 봅시다. 우리나라 해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해안가 모래해변이나 이런 곳을 우리나라에 이걸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키오스트라고. 여기서 20곳을 조사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농도가 가로 세로 1m 넓이에 2,776개. 아, 진짜 많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한대요. 담수의 환경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방출수,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물이 이제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방출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물에서도 검출이 돼요. 여러분, 강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얘기는 강물 가지고 뭘 만들죠? 수돗물을 만들어요. 수돗물 원수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됐다라는 얘기고, 처리를 잘 못할 경우에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먹거리인데, 먹거리 중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바지락 100g 속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34개 있었대요. 담치, 홍합입니다. 홍합. 여러분 홍합탕 좋죠? 국물 좋아요. 거기도 12개 들어있어요. 홍합 국물 쫙 마시는 순간에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언데기 형태로나 목구멍을 타고 목줄기를 타고 싹 넘어가요. 그렇죠? 굴 역시 있습니다. 가리비에도 있어요. 가리비 깨끗한 바닷속에 사는 양식하는 우리가 조개로 알지만 거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가리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당 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 원산지 표기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지 메이드 인 칠레인지 보죠? 국내산 그러면 오케이 먹어도 돼. 이게 공식이 통하나요? 이게 좀 우리나라 자료거든요. 안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수산, 부산산, 군산산, 목포산, 인천산. 나 같으면 인천산 안 먹을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동네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얼마예요? 너희 동네는 얼마냐?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뭐 중국산 무슨 칠레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 만들어낸 바지락으로 내가 지금 칼국수를 먹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바닷가 출신들 있나요? 가족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 앞바다를 깨끗하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가 높게 나오면 못 팔아 먹습니다. 배물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소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인도네시아가 되게 많아. 13,629개? 단위 부피당 뭐 하여간 저렇게 많은 양의 천일염에 저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중국 718, 대만 1674, 한국 232, 비교적
안 높네, 그죠? 예,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미국 32. 천일염 뭘 하는 데 쓰죠? 배추 절일 때 써요. 그렇죠? 새우젓 담글 때 쓰고. 자, 그러면 김치와 새우젓 속에는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저 소금 때문에도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예.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죽염, 100%, 여러 번을 구워가지고 굽고 또 굽고 해가지고 몸에 좋은 죽염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드세요가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소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 소금.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마시는 음료, 수돗물이나 이런 물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어패류를 통해서도 그 다음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맥주 속에도 들어있다. 맥주의 주원료는 뭐야? 물이니까.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맥주를 물처럼 마셨다가는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올 것이다. 소금, 테이블 솔트를 통해서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일주일에 약 한 5g 정도 먹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나 많이? 근데 이렇게 먹고 우리 몸이 도대체 플래시, 즉 고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다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왜 위험할까? 이제 과학자들의 영역입니다. 작은 입자로서 물리적 손상을 유발한다. 작잖아요. 세포는 연약하죠. 세포막을 막 가서 때리는 거예요. 이 알갱이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응성 산소적 RO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유발시켜요. 산화시키는 거야.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세포에게. 미세포 알갱이가 이렇게 세포에 도달해서 막 자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포가 늙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네. 세포 내 소기관의 기능장,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뭐를 하는 데죠? ATP를 만들어내요. ATP가 있어야 세포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기능이 잘 발휘를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ATP도 잘 못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없어 몸에. 예? 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왜 위험할까요? 보니까 화학물질 용출 및 운반자로서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냐? 여기 지금 큰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왼쪽에. 예, 큰 플라스틱. 이것이 풍화작용을 거쳐가지고 잘게 쪼개졌다. 그러면 전체 중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늘어났죠?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표면적은 주변과 인터랙션하는 임계면입니다. 즉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다? 바다라고 그랬어요. 이 바다에는요 난분해성 유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옥신, PCB, 하다못해 비스페놀 A 이런 것도 많다. 바다 속에는. 이런 곳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둥둥둥 떠댕기면 어떻게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 그 환경 호르몬의 대다수도 역시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이 있을 때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화학 오염물질이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순간에 물에서 기름으로 확 가서 붙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멸치, 고등어, 꽁치 쭉쭉 올라가지고 밥상으로 올라올 때 그 뱃속에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표면에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던 난분해성 유기오염 물질들이 묻어있는 상태의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꽁치나 고등어 속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먹었다. 어떻게 되느냐? 녹아 나옵니다. 그렇죠? 그 미세 플라스틱 표면으로부터 다시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화학물질 용출 및 운반자로서 세포 손상을 유발한다.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물질이니까 이것도 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녹아 나온다. 원료 물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데, 녹아 나올 뿐만 아니라 캐리어로서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결과로 내분 비교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좋지 않고 위험하고 왜 위험한지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나 사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다. 왜 일회용이라고 국한해서 얘기했느냐? 우리 플라스틱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사실 만들고 잘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는 부분은 바로 일회용이다 말이에요. 일회용. 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플라스틱 병 한 개 분해 소요되는 시간이 450년 정도 걸린대요. 이건 뭐 몇 세대인가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먼 훗날까지도 플라스틱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벅스, 삼다수 뭐 이런 거 먹었다, 버렸다. 450년간 잘못 처리됐을 경우 450년간 우리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지금 줄이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만든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화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플라스틱 쓰지 말고 환경 호르몬도 좀 없애야 되겠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 나무, 나뭇잎, 집세기, 지푸라기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집이라든가 의복을 입고 타잔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타협점을 찾아야죠. 기술을 개발하고 플라스틱의 재활용, 리사이클링,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요즘에 에코백 많이 들고 다니시나요? 에코백 중에는 완전히 좀 다른 형태로 가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업사이클링. 분리수거 해가지고 요즘에 이 분리수거 하는 것이 좋은 산업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기업 케미스트리에 근무하는 임원을 한번 만났는데 저 페트병 있잖아요. 저거 잘 모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대요. 잘 수거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대신에 버리기라도 잘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한편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업사이클링이 과연 그런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 에코백 많이 만들고 또 에코백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폐자원을 가공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세척하고 분해하고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한데 뭉치거나 합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는 재활용이 안 된다. 여전히 불완전한 기술이다. 한계가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플라스틱 소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오늘 좀 얘기를 하겠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왠지 좋은 느낌이 있죠. 여러분 바이오라는 BIO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일, 좋은 것, 뭔가 고부가 가치, 뭔가 에코 프렌드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녹말 가지고도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요. 녹말로 만드는 이쑤시개, 그다음에 폴리락틱 엑시드라고 하는 이것도 바이오 소재인데요. 이런 것들로 만드는 그릇도 만들고요. 또는 아까 코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새로 나오는 젖병 소재, 물병 소재 이런 거 만들 때 이소소바이드라고 하는 옥수수 전분 가지고 만들어낸 화학물질인데요. 다 바이오 소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거든요. 바이오 디그레더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뭐보다 잘 분해가 되느냐? 기존의 컨벤셔널한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분해가 잘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해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도 역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 만능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거. 여러분은 여기서 지성학 강의니까 바이오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을 제가 비판적 사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가 소재, 아까 프탈레이트 계열인데요. 프탈레이트가 환경 호르몬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환경 호르몬 성분 없고 플라스틱은 만들긴 만들어야 돼. 그런데 환경 호르몬 성분이 좀 없는 그런 대체가 소재는 없을까 연구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사에서 저것들 만들고 있어요. 기존의 것보다 조금 좋아요. 덜 해롭습니다. 그럼 안 해롭냐? 아닙니다. 해로워요. 더 훨씬 덜 해로운 거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엔지니어링 산업에서는요
가령 효율이 어떤 거는 50%다. 근데 내가 51%짜리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노베이션이에요. 시장에서 51%짜리가 50%를 죽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많은 화학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중에 기존에 껐던 환경 호르몬 여가가 10이었다. 내가 오늘 만든 거는 8 정도 돼. 그럼 사람들은 뭘 쓸 것 같아? 0인 건 없으니까 8 사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인더스트리에서는, 엔지니어링에서는 접근을 해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줄일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다. 대처 방안 중에 정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환경 호르몬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이 환경 호르몬인지 이 수업에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손쉽게 우리 가족,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의무가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친환경 마크 아시죠? 친환경 마크, 어디 마트 같은 데 친환경 마크 찍힌 공산품 같은 거, 심지어는 농산물도 있습니다. 그런 거. 친환경 마크 하면 조금 안심되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죠. 그 규격만 통과하면 친환경을 딱 붙여주는데 제가 볼 땐 친환경 마크는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어도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내분비 교란활성 등급제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자세. 골치 아파서 물건 못 만들겠네.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말도 안 하던 환경 호르몬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못 팔아먹게 하고 있는지 참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회사 접을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위기는 기회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성공한다.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기업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환경 호르몬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약 한 90분간 강의를 했어요. 제 강의 중에 평이한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실내건축학과 재학 중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실내 환경 그 자체로부터도 방출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의 전공인 실내 건축학 분야에서는 편리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현대의 건축 기술 및 재료가 건강,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지만 콘크리트 골조로 이루어진 건물들, 특히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구조 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덧붙여 사용하는 친환경 건축 마감재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아무래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내의 환경 호르몬 제거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좀 소개하고 계시네요. 네. 인테리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시 철근 콘크리트조냐 아니면 석조냐 이런 것의 개념보다는 목조냐 이런 것 개념보다 오히려 실내 인테리어가 환경 호르몬의 노출 개연성을 높이는 낮추는 가장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폭시 바닥재를 막 시공을 막 해버려요.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멋은 있으나 저 위험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저게 애들도 살고 있는 이런 집이라면 안 되겠다. 네? 인테리어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요.
인테리어를 고급 소재를 써야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0으로 갈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뭐 어느 정도에서보다는 좀 저감된, 조금이라도 자꾸 없는 쪽을 우린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거기서 이제 가격과 이런 것을 이제 적정히 타협을 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새집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좋죠. 근데 냄새가 안 나요. 화학 냄새, 눈 따갑고. 그렇죠. 베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방을 높이 틀고 오랫동안 내비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VOC라고 해가지고 그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다 날아가요. 증발해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면 다 이렇게 확산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상당수는 대부분 VOC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베이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먼지에 있잖아요. 실내 먼지에 푸탈레이트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물걸레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닦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를 좀 하시고, 미세먼지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미세먼지보다 실내가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열고 환기시키라 정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경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민성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에 생존하기 위하여 면역체계를 진화해 왔습니다. 더불어 산업혁명의 발달로 더욱 다양한 성분의 화학물질이 신체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체에 꾸준하게 영향을 주는 특정 환경 호르몬이 있다면 인간 면역체계의 발전과 환경 호르몬 대처 능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매우 심오해요. 환경 호르몬, 면역체계. 여러분, 인간이 동굴에서 살다가 석기시대를 거쳐가지고 농경사회로, 그다음에 철기 이렇게 쭉 하다가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었어요. 돌, 나무, 뭐 이런 거, 심지어 금속조차도. 그렇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재가 막 날릴 때 거기 안에서 안 좋은 유기 독가스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진화해 오면서 살아서 우리의 DNA는 그런 정도의 환경에 대해서는 잘 버티며 면역체계도 잘 견디며 자손을 잘 번식하고 살아남아서 21세기 지구 생태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시대 이후 특히 화학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18세기 이후부터. 그렇죠? 이때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케미스트리, 화학 공장 선반 위에서, 공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인간을 비롯한 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처음 보는 종류의 화학물질이었어요. DNA가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생명체, 생명계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나는 순간에 경험이 없어요. 우리 DNA가 걔네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분비 교란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많은 질병, 거기에는 면역 기능까지도 포함된, 면역의 교란까지도 포함된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저는 뭐 인류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생물로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런 화학물질과 만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그 와중에도 번식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치잖아요. 우리의 까마득한 후손들은 어쩌면 그런 화학물질들 속에서 살아남은 종족이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급속도로 1950년 이후에 이 화학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1억 3,700만 종 이상 되는 화학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걔네들한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DNA는
우리의 면역계, 면역 질문하셨죠? 면역계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필연적으로 많이 노출되면 교란돼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다 됐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